광주과기원의 이제 김승준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 설문을 몇 개 보내드려서 이렇게 좀 잘 적어주셨는데 먼저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하고 연구실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융합기술원에 있고요. 저희 융합기술원에는 지능 로봇 프로그램하고 문화기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에너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지능 로봇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인간중심 지능형 시스템 연구실이라고 해서 HCI 연구랑 AI 연구를 같이 융합한 그런 연구가 저희 연구 키워드고요. 프로포션으로 보면 HCI가 한 70, 그 다음에 AI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에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이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저고요. 이게 3년 전 사진인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HCI하고 휴먼 센터드 AI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사람의 코그니션 상태라든지 어텐션 상태를 AI로 어떤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휴먼 센터드 AI라고 했고요. 그 외에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실에는 한 4명 정도의 박사과정 학생하고 5명 정도의 석사과정 학생, 그 다음에 또 5명 정도의 학부 인턴생들이 있어서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코딩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더라도 그 학부생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학부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큰 틀이라든지 리딩은 대학원생들이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연구실의 연구는 크게 이렇게 퓨처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가 하나가 있고 다른 쪽으로는 컬처 테크놀로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차량 안에서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내추럴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고요. 차 안에서 아무래도 활동폭이 넓다 보니까 핸드 제스처도 될 수 있고 보이스도 될 수 있고 아이 트래킹 상태도 될 수 있고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가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이거는 한번 게스를 해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VR 헤드셋을 쓰고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 차 안에다가 실제 밖에 있는 차에 360도 카메라하고 OBD하고 이런 건 데이터를 다 체킹을 해서 실제 VR 헤드셋을 바로 리얼타임으로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외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한 장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주얼 피델리티하고 모션 피델리티가 둘 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인터페이스라든지 새로운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좀 투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자체에다 실제로 그래픽 같은 걸 입혀갖고 윈드실드 같은 것들을 Nothing. If you think it's nothing, you'll be nothing. But if you can just tweak a little bit, it will be something that can. So this is my. 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거는 이제 자율주행 상황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스위칭하는 건지 영화 같은 걸 보고 있다가 전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떤 걸 스위칭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문화기술 과제이기도 한데 전방에 있는 표지판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보고 지금 현재 표지판을 몇 초 동안 얼마나 자주 봤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표지판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비저빌리티, 시인성 같은 거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투입을 해보고 개선을 해보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그래서 셔틀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했었을 때 어떤 인터랙션을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차량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보면은 모든 차량이 어떤 기본적인 인텔리전스가 조금 있는 차량 안에서의 어떤 서비스, 인터랙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문화기술 쪽 스터디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인문계 분들하고 많이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터치 스크린으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어떤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돈을 페이를 하고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컨텐츠와 얼마만큼 인게이지 되어 있는지를 그 센서 데이터로 측정합니다. 아이 트래킹하고 어떤 피지올로지컬 센서, 손목에 착용하는 피지올로지컬 센서로 체크하는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해갖고 어떤 레이블링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문화유산, 특히 이제 화면에서 예시로 보인 거는 도자기였는데, 도자기의 타입이라든지 어떤 조형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레이블링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게임 요소를 가미를 해갖고, 인게이지도 높이고, 모티베이션도 높이고, 워크로드는 줄여주고, 뭐 이런 스터디를 했고요. 이것도 비슷한 레이블링 시스템입니다. 이야기 제발 동화 듣고 싶어요. 동화 듣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동화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는데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 그 집.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령자의 목소리로 책 읽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주어졌던 시츄에이션이 손자한테 이 책을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읽으면서 저희는 그 고령자의 목소리를 계속 데이터를 얻어서 어떻게 크라우드 소싱을 할 수 있을지 보이스 정보를 이런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가 들고 있는 저 물체가 앞에 있는 그 VR 환경에서 손으로 잡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의 쉐이핑이 바뀌기도 하고 이거 딱딱한 정도 이런 것도 같이 바뀌고 모양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해서 VR 환경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툴을 하나씩 잡았을 때 그 툴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모양이 저절로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행 버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의 보행 버전인데 아까 실제 차량에다가 360도 카메라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부착을 해갖고 셀프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했듯이 여기에서는 RC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움직이는 로보틱 시스템에다가 360도 카메라를 착용하고 그 움직임을 지금 실내에서 있는 워킹 시뮬레이터 위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해갖고 밖에 외부 필드를 돌아다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간추려 본 거고요. 네, 이 정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테크 쪽 HCI네요. 기술 드리븐. 디자인 쪽이 좀 방점이 쭉 찍힌 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문 경영, 뭐 서비스 쪽이 있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기술 쪽. 네네. 네. 저희는 약간 사실은 유비컴에 가깝고요. 유비컴 컴퓨팅 쪽에 가깝고.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인문학적인 베이스나 디자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다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제 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약간 느꼈던 거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그게 사실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현재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체크하고 그 컨스트레인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려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할 때는. 그런데 외국에 딱 나갔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을 때, 가령 우리는 대부분 임박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마감 시간도 데드라인도 안 주고 리소스도 그냥 아이디어라게 생각하라라고 했었을 때 과연 저희가 더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줄 아냐. 그러니까 프로젝트 비용도 상관없다. 뭐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 만약에 마감 시간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거를 제시할 줄 아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서 이제 외국에 갔었을 때 포닥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초반엔 굉장히 잘하십니다. 한 100일 정도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게 6개월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더 중장기 스터디라든지 프로젝트를 계획하라고 하면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세츄레이션이 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할 때 항상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3개월, 빠르면 1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쇼트하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 더 오래 가게 되면 좀 안 되는 뭐 그런 거를 느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 쪽 백그라운드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기술적인 컨스트레인 같은 거를 일단은 아이디어라게 다 제안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아이디어라는 답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금 어떤 여건이라든지 컨스트레인을 체크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연구실도 약간 그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트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 백그라운드가 다 과학고라든지 아니면은 이공계 계통인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저희 연구실이 추구하는 게 질스턴 내에 있는 다른 연구실과 좀 다른 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해결법이 뭔지를 먼저 디파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여건이라든지 컨스트레인을 적용해서 제안을 하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현재는 이 정도 제안을 하면 가장 앞선 거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물리학과 학생도 있고 신소재학과 학생도 있고 생명공학 학생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도 많이 컨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자인 쪽 분들이고 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꼭 기술적인 거가 이제 코딩을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 연구실에 가도 되냐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랑은 좀 무관하게 저희는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상적으로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인바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런 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생각의 방법을 또 제공해 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이 지금 랩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많지는 않더라도 한두 명 정도 조인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 디자이너가 이 랩을 나오고 나면 이제 어떤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커리어 패스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봐 주신다면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그냥 보태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HCI 분야의 좀 매력인 것 같기도 한데 가령 우리가 이제 HCI 분야의 탑티어 컨퍼런스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파인아트 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이너 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하나의 그 컨퍼런스 안에서 모여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다학제 융합형 어떤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을 관찰을 하면서 또 국내의 그 패턴을 보면 저희가 이스트 대학 출신의 학생들도 보면은 보통 국가 연구소를 가거나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토닥으로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런 쪽의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제 동료들을 봤었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었고 어떤 경험이 있냐를 가지고선 취업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한 이유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30대 중반이 지나고 30대 후반이 지나고 이제 40대 초반이 됐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약간 다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프로젝트를 따오고 리딩을 하고 매니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워크로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그때 해결을 할 건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때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한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락의 모든 리소스를 다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약간은 답을 정해주거나 방향을 바로바로 정해주는 것보다도 계속 디스커션을 하게 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너희들의 의견이 뭐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리딩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가능한 한 그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스스로 디스커션한 결과 답을 갖고 오도록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는 편이 있고요. 아까 디자이너 분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한데 결국은 연구실에 와서 어떤 페이퍼를 내고 어떤 프로젝트에 조인한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결국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코딩을 한 쪽으로 좀 더 특화돼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특정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행인 것은 문화기술 과제 쪽이 은근히 그런 디자이너들이 진출할 수 있는 또 HCI적 요소들이 많은 과제들이 많고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기술로 어필을 해야 된다. 디자이너인데 어떤 기술을 익혔는데 이 유사한 분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문화기술 쪽,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간혹 이렇게 발표 자리가 있었을 때 이제 자율주행차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드리는 설명이 있는데 아마 다들 좀 공유가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보면은 스마트폰이 어디서 잘 터지고 뭐가 되고 폰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러잖아요. 모바일 폰이.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고도화가 되고 통화에 문제가 없고 다 됐을 때는 결국 그 위에 얹어지는 앱이라든지 서비스를 위해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게 중요해지듯이 지금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차는 지금은 사고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들이 다 고도화돼서 결국 스마트폰처럼 통화하는데 이슈가 없듯이 운전을 하는데 이슈가 없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시장을 창출하고 어떻게 UX를 계속 보존을 하면서 그 차를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차 안에서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그 서비스나 앱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업하거나 다학제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트 그 대학원들이 이제 굉장히 그 연구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광주의 학생들이 그 어떤 매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광주에 일단 지역마다 다 좋은 이스트 대학들이 하나씩 있는데 광주과기원이 그래도 이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는 과학기술 쪽으로 굉장히 리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광주 지역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그 국정과제로 AI 중심 그 산업 직접단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도 많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좀 복합적으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붐업을 시키려는 사업들이나 그런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굉장히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또 그 문화예술의 또 허브고 또 나주에 이제 컨텐츠진흥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전라도 광주 지역이 가지는 특색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말씀하신 또 거기다 이제 자율차 그런 테스트베드까지 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문화 플러스 미래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블렌딩이 돼 있는 그런 곳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그 인터뷰를 좀 마칠까 하는데, 선생님이 그 대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네. 너무 화목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네요. 아, 네. 이 풍차가 있네요. 네. 네. 이제 연구실 첫 MT고 이 근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 담양도 있고 나주도 있고 뭐 이렇게 남해까지도 해서 한 1시간 반 거리 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바닷가도 서해, 남해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MT를 갔을 때 저희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인턴 전부 다 하고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선생님 랩의 어떤 정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에 뭐 기술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이게 선생님 연구실에 가지는 가장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가족적인 그런 랩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요거 그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 랩이 훌륭한 연구 많이 하고 좋은 학생들하고 재밌는 성과 많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식 선생님 뭐 마무리 얘기 해주시죠.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이런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융합적인 그런 분야를 개척하는 죄송합니다. 개척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랩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많이 도전하세요. 네. 자, 김승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